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들을 조사해보니 무려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나라 돈으로 술을 사고 유흥업소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혈세 낭비의 천태만상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6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전세제도가 근본적인 손질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려했던 역전세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 수도권보다 지방의 역전세난이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횡령, 리베이트, 유흥업소 출입, 세금 나눠 먹기 위한 부부 짬짬이, 게다가 그 규모가 무려 314억 원에 이릅니다. 이른바 시민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죠. 먼저 요약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대통령실이 일요일인 어제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들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발표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네, 이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29개 소관 정부 부처별로 산하 민간단체들의 국고보조금 사업들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이게요,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비리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매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매년 거의 4천억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3조 5,600억 정도였다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5조 4,500억으로 해서 대상이나 금액이 엄청나게 증액됐습니다. 나아가 이번 1월부터 4월까지 조사 감사 대상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 지원 대상만 하다 보니까 3천만 원 미만은 빠졌는데 네. 그 금액만 해도 조 단위에 대한 금액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지금 그 대상이 됐던 부분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들어가고 나아가 3천만 원 이하의 대상이 됐던 내용들까지 조사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향후에 이렇게 부정수급된 것, 한마디로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서류 조작해서 받거나 이런 각종 유형들이 앞으로 더 속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 말씀대로 3천만 원 단위 이하는 이번에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3천만 원도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에 가까운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게 조 단위에 이를 그런 추가 부정, 사적인 비리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조사에 따르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은 지난 2016년부터 작년 그러니까 2022년까지 해마다 계속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뭐 3,555억이나 4천억 가량들이 매년 늘었고요.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구조를 보시면 지금 이제 지방 시민단체를 분류할 때
1억 이상의 지금 지원이 나간 게 한 9천 개 되고요. 다 하면은 4만 개 정도의 네. 지금 지원책이 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4조에서 5조로 저렇게 훌쩍 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이 전 정권에서 뭐를 시도를 했냐면요. 지역 혁신에 대한 사회 혁신 추진단이라는 걸 각 지자체에 뭐 설치를 하면서 지방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회 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굉장히 늘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 보조금을 이렇게 많은 단체에게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지금 비상적으로 썼던 이런 이 행태까지 전수 아주 큰 그림에서 지금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아까 이관섭 수석도 얘기를 했지만 4개 분야별로 대표적으로 이런 황당한데 국고보조금을 썼다, 유용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사례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중에 영화 기생충 아시죠? 패러사이트 알죠? 예, 기생충에 보면은 이게 그 서울대 합격증하고 성적표를 위조해가지고 이게 그 과외 선생님 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서류를 그 포토샵으로 위조해가지고 돈을 빼먹은 케이스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동센터 원장이 바로 그런 그렇죠. 거 했네요. 예, 네. 이 아동센터 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금 이체 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한 다음에 그 돈을 받았던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한 통일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족 영웅 발굴한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6,260만 원이란 거금을 받아가지고. 근데 민족 영웅 발굴하는데 쓴 게 아니죠. 민족 영웅, 말만 영웅, 민족 영웅이라고 했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탄핵하고 이 정부를 뒤엎자라는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 황당한 지원 사례이고, 또 비협회 연맹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로 1,344만 원을 유용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3번 해외 출장 간다고 했는데 2번은 개인 출장이고, 네. 나머지 한 번 같은 경우에는 출장 가지도 않으면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출장했다라고 해서 돈을 착복했는 내용이 있고, 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 부정수령이 3,110만 원. 저게 3천만 원 줄었으면 이번에 포함 자체도 되지 않을 것을 본다고 하면은 향후에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이 발표가 있었고 방송들도 이걸 대대적으로 좀 다뤘는데 제가 보니까 황당한 게 국고보조금 받아서 술 사서 이제 마시고 그 다음에 믿기 어려운 얘기가 유흥업소를 갔다. 그러니까 유흥업소 갔다는 것은 여성종업원이 있는 그런 집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지원을 하는 단체가 시민사회단체 아니겠습니까?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핵심은 윤리성과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그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이 십시일반 회원들의 돈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국고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 국고지원금이 누구죠? 우리 일반 사람들의 주머니에서는 혈세,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업무용으로 쓰는 것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보기에 진짜 분노를 끓이는데, 그것이 융접대부가 나오는 술집까지 가서, 쉽게 말하면 룸사롱에 가서까지 돈을 썼다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한 정치인이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외침이 지금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금이 줄줄줄줄 새고 있었다는 것에서 지금 이와 같은 비정상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로 언급됐던 A 통일운동단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족 영웅들을 발굴한다 이런 명목으로 지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6,26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하는 데 썼다. 이게 좀 목적외 사용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요. 그 담당 공무원이 한 번만 현장에 조사를 나갔으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묻혀있던 국민 영웅들을,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국정 난맥을 갖다가 이제 강연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는 부분들로 봐서는 이 지금 목적과 설립 목적과 이게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지원됐을 때는 단체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가 단합되고 발전되는 그런 디딤돌을 돋는 목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다는 부분들은
일단 뭐 이런 보조금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법령에 의거해서 집행이 되는 거고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들부터 전체적인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두말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서 봤으면 다 나왔을 부분들이라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갖다 쓴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사후 어떤 감시 또 감찰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이런 비리를 배태시킨 원인이 됐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가 참 황당합니다. 가족, 부부끼리 서로 단체가 다른데 내부자 간 거래, 이 부당 거래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짬짬이해서 나눠 먹은 사례가 나왔는데 이게 부부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못된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그 건전해야 할 이 사회단체가 그대로 따라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일반 기업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체는 자기들이 하는 자기 업체인 반면에 이 국고 보조금이란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 세금을 자기들 부부 가족들끼리 물어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게 보조금을 받자 그 교육과 관련되는 기자재를 자기 부부 간에 있는 업체로부터 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했다라는 그러니까 취지인데 부부가 있는 업체에다 발주를 해가지고 다 발주를 해서 그 내용이 그 금액 자체가 내부 거래가 3,150만 원 정도를 부당 집행을 뭘 산 했다라고 건가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교육 보조대로 그 PC와 노트북 42대를 합해서 한 1,900만 원 정도를 이 부부 업체에 이제 자기가 부인 업체에 이제 발주를 해서 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것을 이제 같이 경쟁업 입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특정 업체 그것도 자기의 부부 있는 업체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이렇게 운영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어떻게 도대체 관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를 해보면 나올 건데 수의계약까지는 뭐 관행이라고 한다 해도 남편이 부인 회사에다가 노트북 PC 한 뭐 1,500만 원어치 달라 해서 받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그렇죠. 대한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경쟁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다른 업체를 한다고 하면은 가격 정경으로 해서 더 낮은 가격에 취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부부 간에 한다고 하면은 그걸 부풀리고 금액도 금액이나 숫자도 훨씬 더 실제보다 높였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네. 자,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한 민간 시민단체는요. 국고보조금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거나 또 승인도 받지 않고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업무 시간 이후인 심야에 업무 수준비를 썼다. 이런 얘기죠? 이 단체는요, 지난 6년간 1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자기네들이 정관에 있는 이 사업 목적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들을 하면서 특히 뭐 고급 펜션에 간 부분, 그다음에 김정은 신년사를 공부한 그런 또 학습 계획, 그리고 더욱더 이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자 했던 워크숍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은 진짜 나라와 지자체 곳간이 이런 민간단체 ATM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근본부터 고쳐야 될 최우선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워크숍을 한다는 예산으로 건강보조식품, 이게 이제 뭔지 또 더 수사하거나 결과를 그렇죠. 보면 알겠지만 뭐 무슨 녹즙이나 무슨 그런 거 사서 마셨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서 마시면서 뭐 워크숍 하면서 뭐 마셨다는 등 여러 가지 서류들은 이제 나올 텐데, 자,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뭐 편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조금들은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요번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총체적인 어떤 변화를 줘야 됩니다. 선정 과정이라든가 사후 관리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방의 어떤 민간단체들을 활성화한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풀렸거든요. 특히 저는 일자리 마련이라는 보조금들 나간 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의혹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한 번은 우리가 꼭 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때 급증한 2조 원가량의 국가보조금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이관섭 수석의 발표로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 규모가 5년간 2조 원 이상 증가했고 횡령, 회계 부정 등 다수의 불법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비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보조금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앞서 잠깐 대략적인 게 나왔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단체들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매년 평균 3,555억 원 꼴로 크게 늘었습니다. 자, 해마다 이렇게 늘리는 세목이 아주 드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지난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 전후였습니다. 평균 2.1% 내지 뭐 2.9%. 2020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3,500억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고 보조금이 거의 매년 20% 이상 증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지원이 들어갔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물론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한마디로 국가주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정책이 세금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다 지원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그런 어떤 정책적인 수단으로만 됐느냐, 오히려 그것이 어떤 그 사회단체에 돈을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사회단체는 선거에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어떤 그 전위대로 역할을 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하면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금 밝혀진 것처럼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유용되거나 아니면은 허위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날카로운 어떤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정상화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지난 정부 때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직제가 있어요. 지역혁신정책관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하는 곳인가 했더니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런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신설을 해서 우회 지원을 하기 위한 위인설관이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그런 그 기구가 있죠. 이미 지금 그 민간 협력 어떤 관련되는 그 부서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혁신정책관이라는 직제를 신설을 하고 거기에 부서를 만든 다음에 올해만 같은 경우에도 34억 원 정도 그 부서에 대한 지원금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와 같은 부서를 만들어서 취지는 이제 지역을 그 지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시스템에 맞춰서 돈을 지원하는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자금이 집행되는 내역을 투명하게 감사를 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지 않고 지금 했던 결과 지금 국가에서 매년 5조가 넘는 돈 그리고 지난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으로 취임해 보니까 박원순 전 시장 때 동안 10년 동안 1조 원의 그 시의 돈이 그 시민단체에 지원됐다라고 하면서 통탄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대로 집행됐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 편향되고 또 특정한 이념된 그 조직에 편향되게 지원됐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것이죠. 네. 자, 요새 세수가 확 줄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이렇게 줄줄 세금이 새 나간다면 소용이 없겠죠.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바로 이럴 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먼저 부정 사용된 국고보조금을 모두 또는 일부라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이관섭 수석의 발표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정상 수령했으나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의 사용,
내부 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적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네. 이런 비위의 수위가 심각하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하거나 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원에 추가 감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정말 다방면에서 이제 네.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86건은 이제 고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300여 건은 이제 추가 감사를 하는데, 자, 이게 5조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민간 단체에 대해서 연간 5조를 하는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은요, 총액이 102조입니다. 네. 우리나라 예산의 16.8%거든요. 이건 단순히 민간 단체만 했을 때 이 정도 나오면 진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어떠한 이상적인 그런 행태들을 우리가 조사하는데 어마무시한 우리 국민적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르게 뭐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틀을 만들으셔갖고 우리나라 16.8%의 어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정액적인 그런 룰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나가는 거를 절약하면서 더 커지는 경제 성장을 미루는 일단 주춧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이도훈 대변인을 통해서요. 이런 보조금 비리들에 대한 단죄 아주 강력한 용어를 썼습니다. 또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 자, 단죄라는 말과 철저히 하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저가 법조인입니다만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형법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사기죄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 검찰총장 하신 법조인 아닙니까? 네. 누구 평생 동안 이런 부분을 단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보조금 사기죄가 얼마나 죄질이 나쁜 건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세를 제대로 써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단죄와 환수를 지시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실제 사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있다 하겠습니다만 전세 사기도 문제되고 보험금 사기도 문제됩니다만 특별히 세금을 사실상 보조금으로 받아가지고 제대로 쓸 의사나 능력 없이 받아서 유용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사기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조금 사기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강력한 지시 속에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제도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국민 포상금제 같은 걸 운용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와 같은 보조금 횡령이나 사기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포상금 제도를 지금 또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 전 단계에서 국민들이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치 세금을 유용했던 것을 신고하면은 포상을 주는 이른바 세파라치라고 하죠. 네네. 그런 케이스를 해서 국민들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나아가 그것을 유용했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포상을 하자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도는 나름대로 그 제도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부분을 제도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그 정책의 어떤 유효성을 좀 더 입증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제도 자체를 미세하게 다듬는 그런 절차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보조금 유행을 막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보상금제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게 의견 수렴이 되는 그렇죠. 세심한 절차가 필요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금까지는 국고보조금 관리를 종이 영수증을 받아서 이거를 손으로 쓰는 장부에 붙여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모두 이걸 전산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아니 첫 번째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 때 도둑 털리면은 도둑의 잘못이지만 그 다음번부터 문 열고 자면은 그건 주인의 책임이에요. 네. 시스템이 이렇게 우리가 지방 보조금 잘못되는 건 뭐 지금 수십 년째 알아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국고 털이범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안 만들고 있다는 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것은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템2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을 더해서 하고 있고요. 기재부에서 지금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템2입니다. 예, 보템2.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 예산을 대수술하겠다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전체적인 아주 총체적 수술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시스템이 됐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국고가 진짜 우리 국민의 발전과 이 합치를 위하는 그런 데 쓰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이 영수증을 장부에 붙이는 거 이게 이제 비리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정상화란 말 속에는요. 지난 5년간은 단 한 번도 지원을 신청했다가 받지 못했던 단체들도 좀 포함시켜서 균형을 잡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38곳이 지원 대상에 새로 선정이 됐다는데 자, 어떤 곳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친정권과 관련되는 시민단체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되면서 오히려 북한 인권이라든가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배제되었던 단체가 상당 부분 지원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블루 유니언이라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유산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는 단체인 것 같고요.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인성 함양하는 단체인데 사랑의 일기 사랑의 쓰기.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 우리가 그 같은 데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사단법인 통일미래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에서 탈북했던 군인 출신들이 이제 만든 단체로서 이웃사랑, 나라사랑으로 하라되기 해서 통일에 대한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임인 것 같고 공정미디어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뭐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정권에선 지원해서 배제됐었는데 가짜 뉴스를 배제하고 정확한 어떤 보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운동 단체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여의도 있는 그 한중 여의도 리더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다문화, 세터민, 청소년, 한국 체험 및 상생 포럼인데요.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은 북한 인권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서 이념보다는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된 어떤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이라서 국고보조금의 운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이 아닌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게 터무니없는 곳에 줄줄 새지는 않는지 이런 게 정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무려 60년 넘게 우리말로는 환갑을 넘긴 이 전세제도의 종말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진앙지로까지 꼽히는 임대차 3법 등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 대란, 역전세 대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5월 16일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전세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보증금이라는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임대와 매매에 대한 이 가격에 대한 이 투명한 이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이 맞물려야지 단순히 그냥 억지로 4년 동안은 보장이야, 가격은 이거 이상 못 올려, 그리고 일단 신고 안 하면 전부 과태료, 이거는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회초리 하나 들고 그냥 강요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대책이 될 수 없다. 네. 대장동 일타 강사에서 전세 사기 일타 강사로 나섰다는 이 원장관. 강의를 아주 쉽고 간명하게 하는데 지금 얘기 쭉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쉽게 말해서 60년 넘은 전세 제도를 없애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저도 일타 강사인데 사실 저는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전세는 잘못이 없다. 예, 전세에 잘못이 없고, 자, 60년이라는 건 1960년대 민법에 전세권이라는 걸 들어왔겠지만 사실로 따지면 고려 시대부터 시작한 게 전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돼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고속의 경제 성장을 하는데 사실상 이 숨은 주역 중에 하나가 전세제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갖고서 더 좋은 그걸로 나가야지 전세제도 없앤다. 당장 그러면 원희룡 장한테 역으로 하나 물어볼게. 1028조의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메꾸실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이 단호하게 이거 없앤다 이런 말씀보다는 전세를 올바른 제도로 좀 바꿔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1980년도, 1989년도, 그다음에 98년도, 2020년도 보면 다 정부에서 전세에 대한 이상한, 그러면 물론 그때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제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많이 뛰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전세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최 변호사가 또 경청하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자, 이 전세제도 이게 없애는 것보다는 틀과 내용을 좀 바꾸자, 이런 게 이제 최 원장 말씀이셨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1960년대 산업화 이후에 이 전세제도가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저도 그 전세제도와 함께 자라고 지금 이 나이를 먹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제도는 아니죠. 흔히 볼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만의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제가 찾아봤더니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스페인, 프랑스,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와 같이 우리나라 이외의 서구에도 상당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제도를 봤을 때는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서울로 사람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은 적고 집값은 오르는 상황 속에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구합니까? 결국 월세에서 돈을 모아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 한마디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 사닥다리로 지금까지 써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지난 팬데믹을 거치면서 금리가 막 오르다 보니까 그 전세 자금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월세화되고 거기다가 또 갑자기 이거 똘이 떨어지면서 전세 사기, 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제도를 개편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서민들한테는 내 집 마련의 사닥다리로서 역할을 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진짜 내 집 마련을 위한 꿈,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하나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볼리비아에 이제 안티크레티코라는 게 있는데 이거 운영이 잘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조건이 뭐냐면 전세를 내놓으면 어떠한 저당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네네. 두 번째, 만약에 경매가 진행됐을 땐 최우선자가 사는 집에 있는 사람이 1인이 되고 그 사람이 되고요. 전세권을 꼭 부동산 기록에 등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도만 조금 보충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면은 잘 될 건데, 너무 시장이 결정할 일을 정부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원장의 볼리비아 사례 말씀을 들어보면 모두에 말씀하셨던 전세에는 죄가 없다. 전세는 죄가 제도의 없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세제도 개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최근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때문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전세 이게 심각해지고 있어요. 아주 이게 지금 우려했던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세란 것은 2년 전 전세 보증금보다 지금 전세 보증금이 낮아가지고 집주인이 새로 임차인을 구할 때에 돈을 오히려 토해서 어떻게 구해서 내줘야 되는 그 사태를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2년 전에 이제 이른바 문정권에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을 하고 이 공급을 확 줄이다 보니까 전세가 확 튀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지금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역전세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픽을 봤을 때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역전세 건수가 이게 2002년 11월에서 2050건에서 쭉쭉쭉쭉쭉 늘어서 올해 2월 같은 경우에 거의 10배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역전세가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만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가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는데 오히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82%나 되고 네네.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61%나 역전세가 된다라고 하는데 집주인들이 평균 8,400만 원 정도를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돌려주지 못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도 못 가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전세 위협 가구가 한 48.3%, 50%가 채 안 되죠. 그 반면에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56.5%, 비수도권도 50% 정도가 돼서 서울보다는 오히려 지방에서 역전세란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서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빨리 설립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천 61%, 대구 81%라면 인천보다 대구가 더 심각하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지난 지난 정권 동안 대구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튀었습니다. 네. 특히 뭐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뭐 30평형대가 10억, 15억씩 갔다가 최근에 부동산이 굉장히 공급이 많이 되면서 푹 떨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네. 자, 이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걸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이 깡통전세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또 아니에요. 그래, 특히 서울의 빌라 전월세 거래량을 조사해 보니까 전세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다고요? 네, 지금 뭐 전세하고 월세 이제 뭐 역전 현상도 있었다가 초에 이제 다시 이제 뭐 전세가 좀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는 54%, 월세 이제 46%인데 보증부 월세까지 따지면 굉장히 이제 근접해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세의 집주인으로서의 목적은 뭐냐면 월세 수익을 넘어서는 시세 차익을 얻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깡통 전세라는 부분들이 사실 1월 달에 2.8%였는데 이게 지금 8.3%가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상 2021년도 하반기에 사실 전세 가격이 최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 계약을 했던 부분이 이제 갱신하는 게 이제 6월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의 가장 큰 이런 전세, 깡통 전세 뭐 여러 가지의 주 원인은 사실 금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360도 전후방의 모든 영향들을 뭐 세세히 따지는 그러한 해안들이 필요하지 집을 집으로만 지금 푸는 방법들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는 앞서서 이렇게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특별법을 내놨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런데 첫날만 795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처음부터 좀 관심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피해 보증금 뭐 저 반환 뭐 20년간 연기해 준다는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대적인 지금 뭐
구체적인 피해자의 구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부분들인데요. 일단 채를 잡고 가겠다는 정부의 극한 의지가 있고요. 일단 이 전세 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아주 첫 발을 띈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제도의 폐지론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도 있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 대대적인 개편, 손질이라고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폐지라는 답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그럼 이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라든가 이런 가격이나 기간 자체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이런 억지성을 좀 없애야 되겠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공론화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올려놓고는, 대신 이게 서로 이제 아기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생태계로서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나 주거 약자들에 대한 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원장관 얘기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국토부에서는요. 작년 9월부터 이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좀 한다 이런 예고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란 것이 사기적으로 이용을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월세 살다가 전세로 해서 이제 그 종잣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가려고 했는데 사기당해 버리니까 종잣돈은커녕 이 그 종잣돈 자체를 날려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까, 이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희룡 그 장관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전세가 시대적 사명을 다 했고 그래서 이걸 폐지하고 사실상 월세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얘기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 민법에 전세 제도 자체가 있고 나아가서 이 지금 전세 보증금이란 것이 한 번에 어떻게 해소될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폐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완으로 갈 것인지 정말 그것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완전히 월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반전세 내지 반월세라는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조화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전문가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세 사기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사태가 오자 여러 얘기 중에서 임대차 3법이 가장 문제다 이런 지적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임대차 3법이 가져온 부작용을 지금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진짜 개인적입니다만 이건 미필적 고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89년도에 임대차 기간 1년에서 2년 늘을 때요, 전세값 29% 올랐거든요. 뻔히 알면서 이걸 2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늘리는 자체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정확히 알았을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거 안정이냐 아니면은 가격 정상화냐 두 개의 어떤 추를 놓고 했을 때 시장 가격 안정화로 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거 정책은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주거 안정화에 붙여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장 안정화에다 하니까 이러한 굉장히 우리가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지금의 모든 원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임대차 3법부터 지금 시작이 됐다고요. 그거를 다시 돌려놓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첫 발자국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전세 사기로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 정부 때 우리가 집권할 때 만든 법이니까 손댈 수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정부가 개정을 하고 있자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어떻게 될 것이냐 논의도 있어요. 하지만 야당도 외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이런 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가 자꾸 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고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지난 정권에 있었던 임대차 3법 특히
그 전세 자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중에 지금 그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것을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예전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번 6월 달부터 이것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네네. 이것의 과태료 부과를 1년 정도 지금 또 연장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 이런 오히려는 뭐냐면은 지금 소유자, 임대인들이 결국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감나라 배다라 신고 다 하면서 그것을 세금을 더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첫걸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화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임대차 3법을 좀 더 정상화하는 것도 향후에 그 여의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신축 빌라의 비중이 전국에서 이 77%라고 하니까 자, 이 조건을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바꿔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가율을 100%에서 90%로 지금 좀 하향 조정하면서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것이 사실은 수습책입니다. 예방책이 아니라 수습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된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였고 네네. 허구의 무분별한 보증보험 적용 이것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방망하게 운영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임대차 3법이라든가 또 젊은 세대들의 아파트 선호 이런 것들이 합쳐 있거든요. 여기서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은 여기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습 차원입니다. 조금 더 일진보된 예방 차원의 정책들이 나와야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입 조건을 100%에서 90%로 먼저 조정을 한다. 또 대상을 현재는 수도권 7억 그렇죠. 이하, 이외 지역 7억 이하인데 이거를 좀 더 네. 확대해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제한을 그렇죠. 좀 다운시켜주면. 네, 결국은 이건 무자본 갭 투자를 좀 막기 위한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세법적으로 나가면 해결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세 제도 개편 이제 시급한 문제고요. 역전세가 더 심화되기 전에 빨리 손질을 하고 여의도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서 입법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